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우리가 영화나 소설,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은 나쁜 캐릭터로 등장했다가 회심을 해서 좋은 캐릭터로 이렇게 마감하는,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바치면서 선한 주인공을 빛내어주는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래디에이터에서 뭡니까? 그 주인공을 구하고 죽은 노예 상인, 검투사 상인, 이런 케이스도 그렇죠. 한때는 자기가 그래도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황제를 모셨다 이거죠.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말이에요. 미래소년 코난에 보면은 다이스 선장이라고 있죠. 처음엔 악인으로 나왔다가 좋은 역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스타워즈 이번에 개봉했습니다만 거기 헨솔로도 원래는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죠. 실제로 그렇게 개심을 실제 생활에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바램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도 역사 길라잡이라고 할까요? 산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학창 시절에 이거 어렸을 때 말이에요. 네네. 애들이랑 좀 싸우는 편이었습니까? 주먹 다짐 같은 거 말이죠. 저는 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주먹 싸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싸우기 싫더라도 남이 달려들 때는 있었잖아요. 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친구랑 한 번도 주먹 다짐을 해보진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대학교 와가지고는 나 좀 머리 큰 다음으로는요. 아니,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있었죠. 초등학교 때는 몇 번 그냥. 그렇군요. 똑같이 있었죠. 그럼 대학 시절에 그 말로써 생각해보니까 그땐 잘 몰랐지만 지금은 상처 줬구나라는 그런 경우들은 그건 좀 많죠. 아, 그래요? 예. 나중에 만회한 적이 있나요? 그냥 나중에 술 먹으면서 미안했다 정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 얼마 전에 상가집에 갔다가 23년 전에 제가 술자리에서 한 말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갖고 그때 쉽게 말하면 다른 정파의 학생운동 다른 정파의 후배였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은 추정이니까 심하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죠.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모른다는 얼굴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약간 허탈하게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과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뭔가 짐을 하나 덜었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원래 그 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사과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겁니다. 언제 되는 겁니다. 예. 그건 멋있는 얘기네요. 사과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오늘은 5월 21일 얘기. 입학을 허가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둘 다 쓰이기도 하고 이제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한데 어떠세요? 사람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습관은 잘 안 변하는데 예.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결정적인 뭐가 생기면은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겪는다거나 예. 아니면 죽다 살아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웬만큼 수양을 통해서 평소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이 어떤 가진 틀이랄까요? 어떤 기본 그릇이랄까? 네. 그건 참 안 변합니다. 아, 틀? 예. 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이게 물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름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컵 같은 사람이 있고 바켓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컵은 안 변합니다. 뭐가 담기는 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물컵이 담긴 물컵인 거고 또 페인트인 거고. 근데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타고난 기질이나 스케일 이런 건 쉽게 변하지 않지만 내용은 그러니까 뭐 일단 또 나이 들면 둘 다 변하기 힘들겠죠. 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사람은 조금 좀 특이한데 네. 조지 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월레스. 예. 그러니까 아마 좀 생소한 분일 텐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미국의 1960년대를 돌아보면은 상당한 어떤 불바다였습니다, 진짜로. 저희 같은 얘기한다면 80년대와 같은 정말 뜨거운 시대였어요. 60년대 미국에. 그러니까 월남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그 인권 운동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인간의 권리와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투쟁을 했고 상처받고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 빈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러니까 빈자리는 흑인은 앉을 수 없다는 법을 어겨가면서 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애들 보내기 위해서 흑백은 같이 공부 못한다는 법을 어겼고요. 네. 또 이제 흑백 분리 좌석에 반대하는 흑인과 백인들이 동시에 미국 남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오. 그래가지고 딱 보고 내려. 그러니까 못 내린다겠다. 둘이 막 쫓겨나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았고요. 근데 이제 또 어쨌건 그 대법원이나 어떤 그 판결로도 흑백 분리가 위헌이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게 1955년의 브라운 판결인데. 네.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 미국 남부 사람들도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 그렇게 신경 안 썼습니다. 네. 하지만 곧 뜨거운 감자 하나가 이제 백인들의 손바닥에 놓이게 되죠. 어떤 일인가요? 이런 인종차별 영화나 어떤 뭐 드라마 등등의 배경이 되는 것이 많이 나온 주가 미시시피주,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알라바마입니다. 알라바마. 예. 이 알라바마 주립대학교에 2명의 흑인이 원서를 냅니다. 네. 당연히 당국은 거부했죠. 근데 1963년 5월 21일 날 연방 대법원은 흑인 2명의 입학을 허가하라고 명령합니다. 알라바마 주에. 네. 근데 당연히 이 판결은 불복종을 받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그 불복종의 중심에 선 사람이 조지 월레스였습니다. 조지 월레스.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알라바마 주지사였습니다. 예. 주지사. 이 양반은 그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종분리 정책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리라. 고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영화 포레스트 검프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그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누가 딱 서 있는 가운데 연방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뭘 떨어뜨리니까 수첩을 주워준 장면이 나와요.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는 바로 알라바마 대학교 학생이었다고요? 학생이었죠. 네. 바로 그때 이제 그것처럼 월리스는 이제 왜 그때 이제 그런 대체가 되냐면 월리스는 스스로 학교에 나가서 학교 정문 앞에서 흑인들을 맡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행동파네요. 예, 주지사가. 네. 그러자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월레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연방군을 출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연방군이 그 당시 대통령 케네디. 예. 네. 연방군이 흑인들을 호위하고 학내에 진입합니다. 흑인들이 이제 수업 받으러 다니면은 군인들이 한 14명이 총을 들고 착금을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진풍경은 한참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이 수국골통 그 월리스는 원래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꽤 진보적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 지지를 받는. 근데 선거에서 그 KKK의 이제 지지를 받던 라이벌한테 완패를 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KKK 다니면 예, 저기 인종차별 집단. 극보수겠군요. 예. 네. 그쪽한테 지니까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돌아선 거죠.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인종 분리 절대 지지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흡사 오늘날 영남 비슷한 저희 나라 영남 비슷한 미국 남부 백인들 마음을 휘어잡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였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인종 분리는 영원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연방적인 사고였죠. 연방군이 출동을 하고. 그렇죠. 예. 각 주마다 정부가 있고 법이 있지만 연방법에 우선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건 연방군이 출동을 해서 어떤 군대가 출동을 해서 흑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 월리스는 계속 당선돼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꼴통들은 지지하는 거죠. 네. 속 시원해 그러면서. 잘한다 그러면서. 네. 심지어는 연인 금지법에 의해서 출마가 안 되자 부인을 출마시켜요. 근데 또 됩니다. 호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위상인지 아실 겁니다. 저희 나라에 그런 정치인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예전에 많죠. 박철원 씨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뭐 이를테면 제 말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이런 정치인의 행태. 네. 그리고 어떤 위상인지 아마 저희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근데 한번 바뀌는 계기가 생기는 게 총을 맞아요. 누가요? 월리스가요. 조지 월리스가. 근데 분노와 흑인이 쏜 게 아니라 그냥 백인이었어요. 왜요? 유명해지고 싶은. 내가 총을 쏘면 유명해질 것이다. 정신병자군요. 뭐 그런 식이죠. 네. 근데 미국은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것이 저는 레이건 총 맞은 것도 결국은 조디 포스터인가요? 잘 보이기 위해서 힝클린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쐈었죠. 힝클리라고 붙인 거였죠. 네. 그랬군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돼요. 근데 저격을 받고 부인도 죽습니다. 부인도 죽고 딴일로 죽는데 또 재활을 하고 또 재혼도 하고 하는 와중에서 그는 생각을 바꾸게 돼요. 심지어는 나의 인종분리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인종차별 정책을 철회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죽을 고비 개인적으로 죽을 고비도 겪고 안을 잃고 재활하고 또 재혼하면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게 됐어요. 아이고 흑인 유권자가 많아지 그런 거 아니냐. 많아져서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건 이제 그가 사과하고 참회를 했는데 그를 지지한 흑인 덕분에 또 됩니다. 와, 관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정치공학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말이. 그 임기 중에 이제 흑인들을 여러 명을 공직에 임명을 하면서 그의 참여를 증명을 합니다. 또 이제 그 대학교에서 그와 대치했던 흑인들을 만나서 학생들을 만나서 사과한 것도 근데 그때 그 무렵이었죠. 왕년에 대체했었던 등교를 막았던 학생들 찾아가서 사과했다는 얘기군요.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흑인 학생 후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변했고 우린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이 보장하고 연방 법원이 인정한 권리를 위해서 연방군을 출동시키는 강수를 뒀던 케네디. 이제 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인권을 주제로 해서 자신의 뜻을 밝힌 바 있어요. 근데 비록 이제 미국의 대외적인 행동이 이 연설의 가치에 먹칠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그 1963년 5월 21일 날 연방법원 판결과 또 군대를 출동시켜서라도 그거를 관철시키겠다. 대통령. 그리고 그 연설은 참 미국의 나라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연설이 이거 마지막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마지막 이렇습니다.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일부 지역의 문제라고 말하거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개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그러한 혁명과 변화를 평화롭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폭력을 도발하는 것이며 명예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은 권리와 동시에 현실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케네디 월리스 비판했었고 또 월리스는 한참 뒤에야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은 오바마가 아니라 예. 케네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흑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역사를 보면 상당히 뭐랄까 그것 또한 진보의 역사 볼 수 있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케네디는 처음으로 됐던 아일랜드인들이 출신입니다. 예. 아일랜드계. 예, 아일랜드계. 그러니까 원래 와스프, 예.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에서 아일랜드계 가톨릭이 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긴 아일랜드계는 백인의 흑인이다. 그렇게 불릴 만큼 차별을 받고. 예. 예. 그리고 점점 더 이를테면 뭐 또 했고 레이건은 최초의 이혼 경력 대통령이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뭐랄까 점점 더 미국의 대통령 역사 또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권리나 어떤 그런 그 차별을 철폐하고 네.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는 최초의 부동산 재벌 출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최초의 여성이 될 것인가.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부동산 재벌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거대한 퇴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이건 편파 방송이니까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욕할 근거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되냐라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내는 하면서 부동산 재벌이 예, 그랬군요. 이런 실상 일이, 지금 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 가난한 남부 백인들의 생각이 네. 이때 미국 남부 백인들 생각과 유사할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걸 거고요.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 현실 인식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네. 핀트가 잘못 꽂혀져 있는. 네. 사실 이번에 그 어버이 연합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곤궁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럴까요? 약한 고리를 파고든 게 바로 맞습니다. 추선이 같은 자들이었고,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참 마음이 좀 아리기도 하잖아요. 예, 자, 이 조지 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었군요.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럴 때 꼭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 불러줬던 에본 앤 아이보리 기억하시겠어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었죠. 에본 앤 아이보리, 그렇죠. 건반에서는 검은색과 아이보리색이 공존하는데 왜 우리는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예,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올랐었죠. 당시에 마이클 잭슨과 듀엣으로 노래를 발표해서 또 1위를 하기도 했었고, 폴 맥카트니의 그런 히트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5월이라는 것은 글쎄요, 어느 특정한 세대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특정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3월 말, 마산 시민들이 3월 말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5월 18일,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5월 17일부터겠죠. 그렇게 해서 한 열흘간 정도. 예. 5월은 5월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죠.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는, 5월이겠죠. 오늘은 뭐, 거기에 그 와중에 전도사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사건도 알고 보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맥락이 있고, 네네. 여러 사연들이 숨어 있고, 또 뭐 숫자 몇 개로 표현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건전 몇 문장으로, 네. 이를테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네. 조금만 그 속사를 이제 빚어 보면, 또 다른 빛깔의 어떤 조각들이 나와서 되게 당황하기 일쑤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놀라게 되죠. 하긴 두 사람이 싸우는 와중에도 보면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죠. 예, 관점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연휴 때 이제
저희 가족 여행을 했는데 네. 이제 광주 망월동을 갔다 왔습니다. 아, 예. 그때 이제 거기 계시는 그 한 선생님의 호의로 네. 이제 망월동을 쭉 다시 묘지를 둘러봤는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듣다 보니까 느낀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5.18 그러면 뭐 대학 때부터 공부를 했었고 뭐 세미나도 했었고 네. 그래서 뭐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전혀 생판 완전히 안 그랬습니다. 네. 모르는 일이 있었군요. 예,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기야 그 되게 교만한 거죠. 그 죽어간 사람 한 수백 명이 되는 그런 큰 사건에 항쟁에서 뭐 웬만큼 알아 한다는 게 얼마나 건방진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겪지도 예. 않았고요. 그럼요. 네. 저희 대학 때만 해도 이제 그랬죠. 뭐 광주에서 왔다는 말 자체로 네. 야 대체 그때 얘기해봐라. 그때 어땠니?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몇 년 뒤에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광주 친구가 그때 네. 그거 되게 스트레스였다고. 어떤 친구는 네. 아예 입을 닫고 예. 어떤 친구는 울기부터 하고 예.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5월 18일에 있었던 어떤 비상계엄 확대와 광주에서의 충돌, 네. 그 뒤로 열흘간의 어떤 일들은 뭐 제가 또 다른 아이템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네. 잊을 수 없는 또 잊으면 안 될 네. 그런 사건이었고요. 전 이제 언젠가 대구에서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기사 아저씨하고. 아, 이제 그래요? 기사 아저씨가 출장 갔다가 이제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이제 제가 그때 서울말을 쓰니까 묻더라고요. 전도 어떻게 생각하냐. 전두환 어떻게 생각하냐? 예, 네. 바로 이제 그 사투리를 강하게 쓰면서 얘기했죠. 서울 사람들은 그 대구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해요. 전두환 좋아한다고. 라고 얘기해버렸고, 이제 그런 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그때 이제 그 아저씨 그랬어요. 아저씨가 한 얘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가에 대해서 총을 들고 항거하면 되겠냐. 는 얘기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전두환 새끼가 국가입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식적인 어떤 뭐 쓸 때나 뭐 할 때나 사실은 저희나 대통령의 그 칭호를 안 붙이는 게 전두환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두환한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고 어쩌고 선거를 통해 됐으니까 네. 인정해주는 면이 있는 거고 박정희도 네. 쿠데타를 했지만 그 다음에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몇 공화국을 어떤 일고 나갔었고 네. 공과를 따질지언정 네. 어떤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네. 전두환은 인정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고. 아니었고 그냥 강탈한 겁니다. 강탈해서 그냥 자기가 7년 동안 해 먹은 거예요. 게다가 뭡니까? 군인들끼리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양면을 학살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 그 5월 18일 광주에서 이런 일들은 지금 뭐 비디오를 보나 어떤 글로서 보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은 일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제가 망월동 묘에 가서 만난 분 중 한 분은 이제 사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조남은 문용동 전도사였습니다. 문용동 전도사. 네.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 이제 광주 항쟁이 벌어지고 이제 시신들이 몰려왔던 우르르 이제 그 들고 몰려왔던 상무대 교회에 어떤 심호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상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상무대는 그 전투병과 학교, 육군 그렇죠. 전투병과 학교가 있었던 그런 좀 특수 지역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는 이제 5월 18일 날 그 계엄군의 진압을 봅니다. 보고 이제 뭐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시위대에 합류했는데 네. 그분은 한 할아버지가 이제 구타당하는 걸 보다가 거기 뛰어들었대요. 이럴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 5월 27일 도청의 마지막 날에 도청에서 이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새벽에. 그건 다 뭐 같은 얘기인데. 네. 이제 그에겐 특이한 사연이 있었던 것이 그 우리가 광주 항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뜻밖의 그냥 이 광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나주 갔었는데 나주에서도 희생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주, 영암, 화순, 목포 각 등지에서 이제 광주가 지금 피바다다. 네. 광주가 피를 흘린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해서 올라왔었고 광주 올라왔었고 같이 싸우다가 죽었고 또 이제 탄광이 있던 화순 경우는 뭐 TNT 같은 것도 가져왔었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폭발물? 예, 예. 네네. 그런 것도 많이 가져왔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엄군들은 처음에 이제 설치다가 이제 시민들이 무기를 드니까. 네. 심지어 그 전남대 병원 옥상에 기관총가 설치되니까 이제는 겁난 거예요. 도망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무기가 일단 다 유포가 됐습니다. 유포가 그러게요. 됐고. 예, 무기고를 습격해서 탈취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무기가 일단 너무 많이 나갔어요. 물론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그 시민군 사이에서의 총기 사고나 그다음에 어떤 강도나 없던 건 정말 세계 역사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총기가 나갔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그 폭발물들이었어요. 네. TNT와 뭐 수류탄 등등 각종. 네. 근데 이제 그 양이 얼마냐?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리역에서 예.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1977년. 예. 이리역. 그때 이제 네. 그 기관사가 참 그것도 진짜 그런데 술 먹고 졸다가 네. 촛불이 떨어지면서 네. 불이 났는데 그걸 그냥 내가 좀 뛰어나왔어요. 네. 그 불이 번지고 결국은 터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탄약을 실은 화약을 실은 화물차 안에서 그 짓을 한 건데. 그렇죠. 이것은 제가 마침 80년대 말에 군대 입대를 했을 때 근무했었던 그 탄약창이 바로 이 열차가 제대로 왔으면은 그 우리 부대로 들어오는 차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왔으면 그날 그 다음 날 탄약을 우리 전부 다 날랐겠죠. 우리 그렇죠. 그 고참들이 그렇죠. 선배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사고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폭발 사고가 그 사망자 59명, 네. 부상자 1,343명, 예. 이재민 10,000명이 났거든요. 그 외에 뭐 창문 그렇죠? 깨진 거라던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근데 그 당시 광주 도청에 쌓인 폭발물의 양은 이때 2배였대요. 그러니까 광주 시내 상당 부분을 날릴 수 있는 무기였던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핵무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방사능은 없겠습니다만 그 상징성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오면 다 같이 죽자라고 네.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엄청난 규모네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마지막 어떤 뭐 자위적인 무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또 거기서 이분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문영동 씨의 고민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계엄군의 만행을 기억한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죽자. 이왕 죽을 거. 그래가지고 만약에 스위치 눌러버린다면, 불을 붙인다면 광주 시내가 싹 날아가는 거거든요. 초토화 됐겠죠. 광주 중심이. 예.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라고 해서 생각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도사님이 사실 이걸 지켰어요. 화약고를. 4명이 지켰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담당이었다는 거군요. 예. 시민군으로서. 네네네. 근데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거 이대로 뒀던 안 되겠다. 그래서 동료와 함께 폭탄을 들고 계엄군한테 가요. 샘플을 들고. 예. 이런 게 쌓여 있어. 계엄군 또한 경악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 군 요원을 투입해서 이제 도청에 잠입하게 해서 내관을 제거하게 해요. 이때 같이 갑니다. 근데 그때 안 들키네요, 그래도. 계엄군 요원도 거의 뭐 겁에 질려서 그러니까 적진을 침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얼굴이 하얗게 됐다고 해요. 이 시길 믿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난 그것도 모를 테고. 또 이제 만약 발각되면은 자기들이 몇 주 전에 행했던 그대로 다 받겠죠. 네. 그런 공포도 있었겠고. 네. 어쨌건 그들은 밤새 뇌관을 제거해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문영동 씨가 그냥 같이 나갔다면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계엄군 요원도 설득했을 것 같아요. 같이 가자. 아니, 당신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이게 알려지면 또 죽는다. 여기 있을 이유가 뭐냐, 나가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이제 설득을 하면 나가자. 제발 나가자.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도청에서 분수대에서 시체 32구를 봤습니다. 집에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태극기를 다 벗어 묻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로 거기 응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 대량 살상을 막았다라고 예. 한다면은 선처받잖아요, 당연히. 예.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얘기군요. 안 하고 남았던 거죠. 아, 세상에.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이 나갔다면은 아마 같이 나갔다면 아마 이 전설적인 뿌락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예. 실제로 지금도 뿌락지 의혹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의심을. 예. 그러니까 어쨌건 광주 시민들이 어떤 그 마지막 자위용으로 네. 했던 어떤 자위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무기들 갖다가 무장 해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군요. 예를 들면은 계엄군이 쳐들어올 때 확성기로 얘기하는 거죠. 좀만 더 들어오면 이거 터트린다. 너희 죽고 우리 죽자. 그러면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터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뒤에 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미 계엄군은 그에 개의치 않고 이제 그 들어올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른바 전두환이라는 놈이 그 사악한 인간이 광주에 얼마 날아간다고 해서 다 자기 군대 죽는다고 해서 그걸 뒀을 것 같진 않아요. 하긴 자기를 호위하다가 헬기사고로 죽은 수십 명의 공수대원들. 그 앞에서 운명이지보라고 했던 놈이거든요. 그렇죠. 예.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분이 뿌락지 의심에서 받아오다가 같이 있었던 동료가 증언을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된 거였다. 세상에.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분이 호남신학대학 나오셨는데 이제 그 한동안은 호남 학교에서도 이분을 기념하지 못했대요.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누가 증언을 하고 하면서 이제는 그분의 어떤 그 마음이 참 그 얼마나 그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 최후 같은 경우도 이 문영동 씨가 동료와 나가자 투항하자 그랬대요. 가지고 이제 근데 내가 먼저 나가겠다. 내 뒤를 따라와라. 네. 근데 나갔는데 이미 계엄군은 살릴 마음이 없었던 거죠. 다 죽여라였죠. 그래서 걸어 나가다가 총을 맞습니다. 분명히 두 손을 들고 나가거나 그랬겠죠. 백기를 흔들면서 나갔을 텐데 그 중에 3명 중에 2명이 죽고 이제 1명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아, 그 살아남은 사람이 증언을 해줬겠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 폭탄이 있은 걸 알고 있었지만 지하에 저는 계엄군 비밀 요원이 몰래 들어와서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폭발물의 오용 위험을 어떤 절감한 시민군들이 개입돼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하시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을 뿌락지 아니냐 의심도 이해는 가죠, 그죠? 그러고 보면은 시민군들 중에는 예를 들면 윤상원 열사 같은 경우에 총을 들고 있었지만 발사된 흔적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여기서 죽는 건 맞는데 목표가 당신들 계엄군 앞에서 당신을 하나라도 더 죽이고 볼장 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문영동 군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였겠죠. 그가 뿌락지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역시 그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가 남아 있었던 거죠. 네. 뿌락지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뿌락지였으면 눈에 보이는 표식이라도 만들어서 그렇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구출되는 형식으로 그리고 갔겠죠. 또 스스로 살 길을 외면했죠. 네. 그러니까 그의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군한테 맞는 노인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5.18의 거리, 또 눈앞을 어지럽히고 코를 막기 위해서 참혹한 시신들. 그의 마지막 일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어선 한 전도사. 그리고 그 앞에 눈앞에 갑자기 싸게 나타난 폭발물들. 그러니까 그들의 그의 공의로운 분노, 정말 정의로운 분노와 또 다른 의미의 공포 사이에서 그는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러니까 또 쳐들어오는 M16 총소리 앞에서 아이씨 괜히 했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그래 난 죽더라도 그건 난 잘했어 라고 생각했을지 그건 참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 광주는 너무나 넓고 깊은 사연들을 품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아픈 역사죠. 예. 5월 17일 날 화요일에 내일이죠.
5.18 특집으로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이강윤 평론가 그리고 고상만 씨 이렇게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방송을 합니다. 5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을 바로 금남로에서 하거든요. 그 출발하기 전날 이런 의미 깊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치환이 만들고 불러주는 한다입니다. 한다. 과거를 묻지 마라. 그 누가 말했나. 사랑이라면 이별이라면 묻지 않겠다. 그러나 아하. 네, 한다라는 제목. 예,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어이구, 한 10분 정도, 8, 9분 정도 얘기할 얘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좀 흥미로운. 이거 5.16 그러면 먼저 별로 안 좋은 단어가 떠오릅니다만은. 5.16 쿠데타. 네. 저는 1987년 5.16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날 이제 퍼펙트 게임 만들어집니다. 퍼펙트 게임. 네. 영화 기억나세요? 네네. 양동근 나오고. 예, 양동근 씨 나왔던. 예, 조승우 나왔던 선동열과. 그리고 최동원의 이야기죠. 양동근 씨 나오고 조승우 씨 나왔죠.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최동원 역을 맡았었고. 네. 양동근 씨는 선동열 역이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승우 씨 연기에 되게 한 점 점수 주고 싶은 게. 네. 이 폼을 되게 잘 흉내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동원의 미소를 잘 흉내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시겠지만 네. 최동원이 웃을 때 그러니까 환하게 웃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쑥스러운 듯이 슬쩍 웃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하시더라고요. 조승우 씨가.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보면 정말 훌륭한 연기자다라는 그런 그 투구폼을 연습하려고 얼마나 또 자기 몸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은 최동원 선수는 덩치가 큰 선수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자기 몸을 쥐어짜면서 강속구를 던진 겁니다. 키킹이 이마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강속구였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던졌다. 네. 근데 이제 1987년 5월 16일은 이 불세출의 두 투수 선과 최 그가 그야말로 영웅적인 이제 경기를 벌인 날입니다. 네. 그때까지 1승씩을 주고받았어요. 1승 1패였는데 이제 최동훈하고 이제 선발로 나왔죠. 근데 선동열이 원래 느낌이 초반 난조예요. 옛날에 선동열 초반에 맞춰 주는 편인데 초반에 이제 롯데 2점을 냈고 롯데가 그 다음에 이제 혜태가 따라붙어서 2대2입니다. 네. 근데 그 뒤에는 롯데 혜태 양 팀은 점수를 내지 못해요. 롯데와 혜태 양 팀이. 근데 하여튼 정말로 정말 불같은 강속구 롯데를 우승시켰던 최동원과 이제 떠오르는 태양 선동열은 정말 공 하나에 무슨 명예를 신는 듯 했고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투수전 재미없다는 말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웅영 감독도 또 롯데 성기영 감독도 감히 마운드에 못 올라왔습니다. 힘들어?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이건 나이 30의 최동호는 던질수록 공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선동열은 이 주자를 대리를 내보내는 바람에 포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야수가 포수란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직구만 던질게? 그래가지고 다 잡아버려요. 아니, 근데 그게 또 한정된 시간이 있을 텐데. 9회까지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9회 물론 15회까지 갑니다. 15회까지 가요. 15회까지요? 둘 다 공을 던진 게 200개가 넘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면은 왜.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200개씩을 던지는 1대1 승부.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 희대의 명승부는 선동열이 마지막 15회 말에 롯데 타자 3명을 연속 잡으면서 끝납니다. 삼진 잡아버려요. 15회 말에.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타자들도 지친 것 같아요. 아이 그냥 빨리 끝내자라고 얘기 아니었나. 아, 그러니까 15회까지만 하고 그다음은 안 한다는 뭐가 있었나 보군요. 그게 이제 한계죠. 15회까지 무승부였으니까. 그렇게 1승 1무 1패를 마지막으로 둘의 맞대결은 언제 없었어요. 근데 선동열은 이제 그 당시 뜨는 태양이었고 그렇죠. 최동원은 거의 붉게 물들였지만 지는 해였지 않습니까? 사실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프로 오기 전에 워낙 혹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아마추어 때보다 좀 위력이 덜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동원은 그 뒤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야구의 양이 됩니다. 그 선수 상황원의 친목과 복지를 내세웠던 선수협 의회를 만들고 했던 괘씸죄였거든요. 그때 최동원의 말은 참 울컥해요. 되게 진짜 감동적입니다. 누군가가 앞장서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제 생각만 한다면 선수에 만들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동료, 불화 후배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저같이 연봉 많이 받은 선수들이 앞장선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참 힘듭니다. 요즘 그 정규직 이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기 월급을 어떻게 하겠다, 비정규직 어떻게 하겠다 사실 힘들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선수 노조가 무산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그 선수 협의회 때 2000년도였나? 그때도 보면은 비중 있는 선수들이 뭐 송진우 또 양준혁 이런 선수들이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게 더 뜰 수 있었죠. 그렇죠. 선수협이 좌절되지 않았던 것이었지.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또 한 번 좌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수협 최동원이 이제 이제 결성하려고 했을 때 그게 1988년 9월 말이었는데 이제 계룡산에서 선수협 대의원 총회를 열려고 했어요. 그때 아주 난리가 납니다. 해태는 새벽부터 구단 직원들을 동원해서 선수를 집 앞에서 막아요. 롯데는 소집을 해서 그냥 잡아둡니다. 6시까지. 그래도 김용철, 유두열, 김민호 등등 옛날 추억의 선수들은 달려갑니다. 이야, 사나이들을 유두열, 그렇죠. 김민호, 김용철 전부 다 롯데의 사나이들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정적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압박이 강화되면서 선수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동원은 롯데 유니폼 벗게 되죠. 그때 이제 또 롯데가 최동원한테 이제 되게 한 행동은 되게 지금도 많이 원성을 사고 있죠. 아무튼 참 코리안 시리즈 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4번을 네가 다 이겨야 되겠는데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감독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최동원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막. 근데 그 말만큼이나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러면서 나섰던 그 최동원이 선수협을 만들 때 그 모습이나 참 저희의 감동적인 어떤 역사 한 장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984년 초유의 4승 1패. 4승 1패. 그렇죠. 한국 시리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4승 1패를 혼자 했어요.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87년 6월 항쟁 때 시민들과 함께 돌을 던졌죠. 같이 돌을 던졌다고 하는. 유니폼을 입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당 합당했을 때 당연히 YS를 따라갔으면은 아마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배지를 따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고전적인 좋은 의미의 사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최동원. 지금 두 위대한 투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선동열 선수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반 심리로 최동원 선수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때의 게임 자체는 정말 대단한 게임이었다. 87년 5월 16일입니다. 그렇군요. 87년 5월 16일. 자,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지금 웹상으로 보는 서로 악수하는 사진. 이 사진이 그 당시의 사진입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15회를 마치고 먼저 등판을 마치고 아이싱을 하고 있었던 최동원. 그렇죠.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있는 아직 아이싱을 하지 않는 그런 선동열. 1987년이군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기록상으로 보면은 선동열 선수가 남긴 것이 더 수치상으로 앞서죠. 승도 많이 거뒀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일본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선발 투수뿐 아니라 마무리 투수로도 그렇죠. 그리고 홍보위원으로서 감독으로서 선수로 은퇴한 다음에도 뭐라 그러나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하나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항상 양지에 있었죠. 네. 성 감독은. 네. 근데 최동원도 이제 양지의 절정이었습니다만 이제 음지를 봤던 양반이고요. 그때 살짝만 눈을 감았으면 아니 그 당시로 봤을 때 눈을 감는 게 살짝만 실루만 뜨고 있었어도 그냥 지금도 뭐 롯데의 어떤 무슨 동상서 있을지 모르죠. 잘 살았을 텐데 예. 그렇게 보면은 그런 문제 사나님이나 저나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야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했었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 정말로.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만큼은 약간 편향된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 롯데자이언츠의 영원한 응원가죠? 부산 갈매기입니까? 그럼요. 네. 이거는 오리지널 버전 문성재 제1집. 그러니까 1980년대 그러한 음원으로 찾아서 듣겠습니다. 자, 사나님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어디서 내 생각 잊었는가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